네, 입양한 양모의 잔혹한 학대 끝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지금 또 추모 공원에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가져다 놓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인아 미안해, 또 영어로는 해시태그가 붙었죠. 쏘리 정인. 이 챌린지와 캠페인 너머에는 또 무엇이냐면요. 제2, 제3의 정인이 이번엔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마음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내놨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법적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막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 안녕하냐고 여쭤보기가 미안할 만큼 가슴 아픈 사연으로 먼저 말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부터 드셨는지 궁금해요. 예, 하여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고요. 이게 네. 악마의 짓이 이게 사람, 인간의 짓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인간 수심의 범죄인데 16개월 된 아기라면은 어디 때릴 데가 어디 있을 거고 뼈가 그렇죠. 부러지고 장기가 절단이 날 정도로 폭행을 해서 죽였다는데 이건 우리 사회 모두가 죄인인 거고요. 네. 더군다나 3차례나 신고가 됐는데도 결국에는 정인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무거운 책임감을 벗어날 수 없다. 큰 책임감으로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산자의 이제 책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얘기고요. 또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에도 다들 좀 가슴이 아리실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또 화제가 아주 이슈가 커졌던 뉴스들도 있었는데 이거 중범죄 형량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범죄자 신상도 공개해서 아주 무섭게 처벌해야겠다. 이런 법안 발의하셨다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오늘 발의를 했는데요.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법과의 형평성 관여치 말고 형량을 저는 살인죄 이상으로, 네. 2배 이상으로 높여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거 보고요. 네. 이게 아동학대 치사는 현행 5년 이상 징역인데 네. 10년 이상으로 하고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현행 3년 이상인데 6년으로 해서 2배 대폭 상향해서 이 경각심, 경고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이 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와 같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된 보호 이행 실태에 대해서 의한 조사나 점검이나 네. 이거를 현행법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의무화해서 이 보호 이행 실태도 확실하게 지금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분들 혹은 그런 존재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정말 무관용한 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정을 보면 좀 숙제가 많습니다. 경찰에 대한 분노가 좀 국민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선 현장의 복지 공무원 얘기도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도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동양적인 문화 때문에 이 체벌, 아이들 때리는 거를 이렇게 훈육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상당한 영향도 미쳤을 거고, 이 경찰이 그러면 왜 3번씩이나 이게 신고를 받고 이게 소극적인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우리 이제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근무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경찰 역시도 이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고요. 네네. 잘못을 시시비 가려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건 직무유기까지 해서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할 수 있겠죠.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우리 동양적인 정서가 있는 상태에서 반발도 심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자칫해서 또 아동학대 부모와 또 분리시키기만의 그런 조치까지 한다고 그런다면 자칫 또 고소고발당해서 어떤 우리 경찰관이 증언했던 것처럼 난 2년 동안이나 고소고발당해서 피해를 봤다 하는 얘기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도 우리 문화적으로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을 보면서는 아동학대 신고자 그리고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지자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이 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죄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로 전방 경각심, 이 예방 효과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개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학대 전담 경찰관이 있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이유, 이제 경찰의 권한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맥락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좀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들은 이제 자기네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문화적으로도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 책임으로만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무관용 입법을 이번에 통해서 아동학대는 살인죄 이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란 인식이 우리 사회에 이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찰도 두려움 없이 소극적인 수사나 대응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인력 배치하고 중요하게 그리고 다루고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제도 개선과 인식의 변화 이게 이번에 확실히 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이제 거기다 중심을 두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정치권들은 사후 또 약방문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사실 뭐 언론, 문화, 예술 여러 분야에 활동을 하셨는데 인식을 바꾼다는 말이 어렵거든요. 지금 프랑스와 한국 정도가 체벌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편인데 이 인식을 바꾸려면 좀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인식을 바꾸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제도적 장치도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자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역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또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가갖고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현실적으로 없고 경찰과 공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과 공조도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확실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근거로서 이제 무관용 3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용하게 아주 엄벌을 처하겠다라는 3법인데 앞으로도 좀 이런 법안들 계속 내실 거죠? 간단하게 방향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아동학대도 정말 억울한 죽음이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진짜 선의 피해자가 그냥 갑자기 죽는 거 아닙니까? 또 일하다가 죽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일하다가 죽는 산재 사망 사건 이런 게 모두 억울한 죽음인데 제대로 한 것조차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이런 가엾은 죽음이나 이런 음주운전 사망 또 일하다 죽는 이 억울한 이 산재 사망 이런 게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런 범죄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는 법체계 기존의 법체계 양형 기준 또 뛰어넘어서라도 엄정한 처벌로 해서 재발률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것도 2회 이상 면허 취소되면 면허 완전히 박탈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요. 안전사고 같은 거는 당연히 사업주에 대해서도 안전의무 위반할 경우에는 실형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국민의 생명, 특히 말 못하는 어린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도 이제 엄격해질 뿐더러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얘기 여운 남기면서 정치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년 초부터 이 두 전직 대통령 구속돼 있죠. 사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정말 뭐 짊어졌다 얘기부터 시작해서 비판하시는 쪽에서는 또 아니 대통령의 사면을 왜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 국면에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내보냈냐 지금 뜨겁거든요. 이 최고위 회의도 매번 들어가실 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이제 뭐 대표께서 이제 뭐 그냥 불쑥 이렇게 좀 제기를 하셨죠.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대표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쪽 국회, 반쪽 정치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통합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아마 제기를 하셨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셨으려면 국민적 공감대나 그 당사자의 그 태도, 자세 이런 반성의 이런 자세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부족 제기하다 보니까 논란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이제 공론화가 될 것이고요. 네네. 이제는 공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한테 넘어갔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 그만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줬으면 네.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다 그런다면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한테 할 말을 해야만이 그러면 국민들도 마음이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때 아마 재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사실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사면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이거를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고민은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 당내에서는 뭐랄까요, 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좀 정청래, 우상호, 박주민 이런 의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반대 입장이 강하신 것 같거든요. 최고위원으로서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대표가 그래도 얘기하자면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다면 모르지만 네. 적어도 이거 사면 문제 얘기하면은 엄청난 격한 논란이 있을 거다. 저항이 있을 거다라는 걸 모르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저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인 발언으로 한 것인지 네. 진정어린 그 대의에서 정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려워도 논란이 돼도 좀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여튼 물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 것인지는 네. 지켜보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관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청와대가 이제 정책에 더 집중하고 이제 후반기에 어떤 국정 운영 성과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이슈는 이제 여당으로 좀 미루고 청와대는 일만 하겠다 이런 구도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청와대는 일만 해야죠. 청와대는 일을 하고 좀 경쟁이 되고 이런 거는 당이 좀 앞장서서. 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이게 논란이 되고 욕 바가지로 먹을 걸 알면서도 아마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거는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전 준비가 너무 안 됐고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적어도 그렇지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합을 하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통합하려고 하는 이 충정만큼은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는 지도부에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예, 통합에 대한 큰 틀은 이제 맞으나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거랑 자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당시 IMF라는 위기가 있었고 지금 코로나19 위기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제 언론들이 좀 분석한 기사를 보면 전혀 다르다. 그때의 맥락과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전제도 과연 맞나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은 사실 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코로나 방역을 두고도 그리고 백신 확보를 두고도 우리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한쪽은 신속히 맞아야 되는, 한쪽은 안전성.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정쟁과 당리당략과 상관없는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한 문제인데도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정쟁화하는 이런 상태라 그런다면 그런 상태라면 그걸 뛰어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남북관계도 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통합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난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그걸 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지난 총선에 아주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개혁 추진하라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 좀 지금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려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의 입장도 반기기보다는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말아라는 식으로 좀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180석이라고 그래서 또 우리 마음대로 다 하라고 180석 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당이 민주당이죠. 네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고요. 네. 그리고 근데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예의도 아니죠. 네. 이런 중견사를 누가 장난치겠으며. 네. 그래도 어렵게 욕 먹으면서 욕 바가지로 먹을 거면서 알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전 타이밍은 안 맞았지만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다
장난치냐고 얘기하면 좀 과한 거고요. 네. 전 이제는 책임 있는 여당, 수권 정당으로의 국민의 힘이 되려면 네. 이 두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들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으면 네. 좀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들이고 하게 하는 게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고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야당의 모습 아닌가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쉽습니다. 네, 참 아쉬운 마음까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올해 4월 또 중요한 선거가 있고 내년 3월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거 국면에 사실은 여당으로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도 지금 사실 선거와 맞물려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좀 여권의 메시지랄까요? 방향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신년도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많이 남북 관계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당의 위기라고 하고요. 이제는 국민들한테 실력으로 성과로 그 결과로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민들한테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고 국민들 신뢰가 줄 수 있는 정책과 입법 이거를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확실한 평가를 받는 게 저희의 의무고 소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노력을 한 발짝 한 발짝 180쪽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처리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고 하여튼 한 발 반발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도록 그런 노력으로 단호하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그런 각오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우리나라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우리 군함을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국제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요.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납치하게 됐는지 이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입니다.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PD입니다. 예, 늘 중동에 대한 여러 정세 불안 때마다 등장했던 이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는 이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게 어떤 곳이길래 이번에도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 정도가 이쪽을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해협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양쪽 해협 길이가 40km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반면에 배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원유 수송선 같은 경우는 축구장 하나 크기, 2개 크기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런 배가 지나가면 이 좁은 해역에 보이는 게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란이 계속 지키고 서 있고 또 미군의 함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군사적인 그런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군사적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하필이면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납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란 정부군이라고 봐야 되나요? 여보세요? 네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납포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란의 정규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혁명수비대가 우리로 치면 조금 상토 예비군 요거와 약간 개념이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면서 군대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어부이면서 해군의 개념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유리할 때는 민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불리할 자기 입맛에 맞게 어떨 때는 정규군이라고 내세우기도 하는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 정규군이라고 보여지는 군대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란의 국영방송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선박이 납포됐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이란 쪽으로 일단은 기술을 틀어서 갔고요.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데려갔다고 그러면 이란 정부 쪽에서
납포 주체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정부에 의해서 납포됐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는데 환경 오염 때문에 납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경 오염으로 납포를 했다고 그러면 네. 그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증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큰 선박은 가끔가다 이제 발라스트 탱크라고 그래서 물을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섞여 들어오기도 네.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환경 오염이다라고 말하는 건 약간 핑계 같고요. 네. 그 전에도 인도 선박을 납포하면서 그런 핑계를 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상 그 납포할 때 되는 통상적인 핑계라고 보여지고요. 네. 납포를 한 목적이 다른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조금 안심인 거는 소말리아 해적이나 나이지리아 해적처럼 네. 정체를 좀 알 수 없거나 협상 대상이 약간 불분명한 대상이면은 협상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국가 간 신뢰를 갖고 있는 외교적인 관계가 있는 이란 정부를 상대해야 된다는 것은 훨씬 더 협상하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벨라스트 탱크 평형수 같은 것들 흘리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되게 핑계다. 환경오염은 납포하기 위한 핑계고 다른 의도가 있다. 다만 공식적인 정부기 때문에 상대하기 쉬울 것이다. 오늘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란 대사를 불렀더라고요. 이미 이란 정부의 의도를 좀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PD님? 일단 외교적인 문제로 우리 정부가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현재 우리 한국에도 이란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네. 수치라는 외교적인 강한 조치를 우리가 취한 것이고 네. 또 우리 외교부에서 앞으로 이란 정부 쪽에 또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이란 정부와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환경 오염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실제 그게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선원들을 납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외교적으로도 지금 적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해협 자체에서 우리 선박이 납포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외교적 사건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이란이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이 집권기에는 격화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큰데 이런 걸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호르무즈 해협하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전초 기지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 게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깨버린 게 가장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란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새해 들어서 이런 이란 입장에서는 네. 정치적인 어떤 선점 이걸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이랬을 때 당시 이제 우리 배가 납포되는 그 상황에 우리 한국 선박만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선박도 여러 개가 지나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네. 하필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을 납포한 이유는 미국 국적이 아니라 네. 한국 국적이 직접적인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협상의 여지를 둔 한국 선박을 납포를 해서 네. 이거를 통해서 정치적 밀당을 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긴장 고조라는 목표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면.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존재감 과시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새해 들어서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네. 이란이라는 존재감 과시 그러면서 핵
핵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제적 존재감을 이란이 더 선점하느냐. 네. 그런 거에 따른 이벤트성 납포라고 보여지는데요. 하필이면 이런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유감인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미국과 이란 갈등의 핵심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2018년도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라늄 농도를 또 농축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갈등이 더 심해지는 초입이라면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 선박이 납포된 게 우리나라 선박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인도 선박도 있었고 다른 나라 선박들도 좀 있었는데요. 네. 짧으면 하루 이틀만 해도 이렇게 풀려나기도 했는데 네. 길게는 2달까지 간 적도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외교 관계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아,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란의 군사적 긴장도가 가장 높을 때였고 네. 또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상향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당일날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현재 이란의 어떤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는 게 좀 변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서가 하필이면 가장 고조된 상태일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이란 뉴스가 국제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 때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우리 선박들이 네. 좀 더 긴장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될 만큼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미국 드론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이번에 우리 선박을 납포한 것이죠.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했거든요. 이게 지금 딱 1년 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또한 최근에 이란의 긴장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번에 납포된 우리 한국 선박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항한 배였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이고요. 이란은 네. 시아파의 종주국인데 네. 솔레마니 전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슬람 시아파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주기 행사 같은 경우는 이라크 시아파와 이란 시아파 사이에 대대적인 행사로 좀 이뤄지고 있었고 네. 수도 바그다드에서 반미 시위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정세, 이란의 정세들이 현재 우리나라 선박 납포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란의 이런 정치적 정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었나. 그래서 네. 이런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경계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선박을 타고 있는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국제 정세에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좀 공유하는 폭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D님께서 사실 분쟁 지역을 직접 다녀오시고 저도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걸 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예고하고 뭐랄까요? 조심하게 하는 그런 체계,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무슨 병이 유행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근로자들도 일을 하러 나가고 특히 네네. 이제 선원들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많은 배를 가지고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국제 뉴스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바다에까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네. 조금 더 정보 측면에서 선원들도 많이 좀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비인도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나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긴 하겠지만 네.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자기들의 또 변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국제 갈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제 갈등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은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하필이면 이란과 사이가 안 좋은 또 미국과 가까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한 배가 납포가 됐다. 아주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억류된 우리 국민들과 또 배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적하고는 좀 달라서 협상이 쉬울 거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란의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선박 안에만 계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선원들의 안전 문제가 그 군사적인 안전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선박 같은 경우는 한번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극심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선원들이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이란 정부에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국가 대 국가 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양국의 신뢰관계에서 이거는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란과 미국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 동맹국 입장에서는 외교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네네. 그것 또한 외교부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가장 걱정되는 건 심각한 이란의 코로나 상황이다라고 하셨고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한국에도 동결된 자산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백신을 사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알려졌거든요. 지금 사실 좀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를테면 이란도 이걸 좀 이용해서 백신이라든지 여러 활로를 좀 찾으려는 일종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정부는 경제 제재로 굉장히 안 좋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가 됐던 이번 일로 인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백신을 사든 뭘 사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든지 매달리려고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백신이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네네.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란 정부로서는 지금 한국에 동결된 자산으로 백신을 살 수 있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이번 납포로서 자기네들이 얻은 성과를 다 얻었다고 아마 자신을 할 거예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얻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큰 걱정되는 부분이다. 외교적인 것들을 좀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PD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였습니다.